이 목걸이 좀 봐.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장난감 아니니 이런 건 내 수준에 딱 맞긴 하네. 한유나. 차가운 목소리가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유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수진. 한때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재벌가의 딸이 된 옛 친구였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유나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르바이트 동료의 부탁으로 오늘 하루만 파티의 스태프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원피스는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유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최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나의 목에 걸린 낡은 반달 모양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다. 고아 주제에 어떻게 이런 파티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설마 여기서도 누구 하나 물어보려고 꿈깨. 여긴 너 같은 거지가 올 곳이 아니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목걸이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한테 그런 말 들을 물건이 아니야. 그녀의 작은 반항은 오히려 수진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수진이 손을 들어 유나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냉막한 기운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약속 상대를 찾듯 천천히 장내를 훑어보았다. 그러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욕당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의 무심하던 눈빛이 여자의 목에 걸린 희미한 눈빛에 닿는 순간 그대로 멈춰섰다. 반달 모양, 목걸이, 스무회 전. 화마 속에서 잃어버린 동생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 앞에 홍해처럼 그의 길을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나의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란 유나가 고개를 들자 그의 깊고 슬픈 눈과 마주쳤다. 그는 최수진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나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데리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파티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이 저 초라한 여자를 안다고 하니 직접 데리러 왔다고 최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태준은 멍하니 서 있는 유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따라 걸었다. 호텔 입구에는 그의 검은색 슈퍼카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차문을 열어 유나를 태웠다. 차가 미끄러지듯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창문에 붙어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화려한 파티는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충격을 남긴 채 정지해버렸다. 슈퍼카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유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귀에까지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방금 전의 소란과 모욕,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깨에 걸쳐진 남자의 코트에서는 짙은 머스크 향과 함께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힐끗 옆자리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차가운 도시의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아니, 이것을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큰 굴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태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들끓어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20년이었다.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날의 화마와 불길 속에서 놓쳐버린 어린 동생의 손.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에 다시 닿았다. 기억 속의 목걸이와 똑같았다.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증표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걸이. 희망이라는 감정을 잊고 산 지 오래였는데 지금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희망을 외치고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질문에 유나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물어보시죠?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유나의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상의 친절, 특히 부유한 남자들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녀는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이 목걸이마저 빼앗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태준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물건과 아주 닮아서 그렇소. 그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다시 입을 닫았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낡고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유나가 알려준 주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언덕 위 달동네였다. 슈퍼카는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동네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차가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추자 유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코트를 벗어 그에게 내밀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버리든가.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무심한 말투에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낡은 빌라의 어두운 계단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태주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현관문에 기대 그대로 주저앉았다.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남자의 코트가 들려 있었다. 코트 안쪽에는
케잉티 준이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았다. 그녀는 코트를 한쪽에 내려놓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졌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보물이었다. 아주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어떤 따뜻한 손이 자신의 목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속삭였다. 유나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아직도 그녀의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의 목에 걸린 나머지 반쪽의 달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두 개의 목걸이를 합치면 온전한 보름달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한유나,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봐.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주변 인물들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전화를 끄는 그는 유나가 사라진 빌라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동생이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되찾고 지켜줄 것이다. 2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JK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강태주는 그 풍경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밤새 김 비서가 가져온 한유나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만 나열하고 있었다. 25살, 부모 없음, 스모해 전 한 지방도시의 골목에서 발견되어 보육권에 맡겨짐. 보육권 퇴소 후 홀로 상경하여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삶. 그녀의 인생은 가난과 고독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김 비서는 그의 상사가 지난밤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지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보고서의 모든 글자를 삼킬 듯이 읽고 또 읽었다. 이것뿐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기록, 보육원 입소 당시의 상태, 그 아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 더 자세하게 알아봐. 그의 명령에 김 비서는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태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화재 현장 감식 보고서, 부모님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화재로 소실된 집의 흑백 사진들. 그는 차마 사진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검은 연기와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비명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빛바랜 실종 아동 신고서에 머물렀다. 강유나 당시 옷에 실종 당시 흰색 원피스 착용, 은색 반달 목걸이를 걸고 있었음. 그 아래에는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생존 가능성 희박함이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실패의 증거인 그 서류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오빠. 무서워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동생의 목소리. 괜찮아. 유나야. 오빠가 꼭 잡아줄게.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작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지난 20년간 그를 올가매는 가장 끔찍한 족쇄였다. 그가 이악 물고 JK그룹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어쩌면 이 지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유나는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잠시라도 쉬면 끔찍한 가난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 쉴 수가 없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 옷장에는 어젯밤 그 남자가 주고 간 코트가 어울리지 않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만져보지도 입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씩 바라볼 뿐이었다. 그 코트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친절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그저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 가끔씩 머릿속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 창밖을 보다가도 문득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잠결에는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어떤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깜짝 놀라 깨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반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보육원 원장님은 그녀가 발견될 당시 이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고 했다. 어쩌면 이 목걸이는 그녀가 잊어버린 삶의 조각들을 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태준의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 비서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태준의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한윤아 씨가 처음 발견된 장소는 20년 전 대표님 댁 화재 현장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보육원의 초기 입소 기록입니다. 김 비서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원 불명 여자아이. 화재 충격으로 인한 부분 기억 상실 증세 보임. 발견 당시 낡은 은색 반달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었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20년간의 기다림과 죄책감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차 준비해. 그리고 지금 당장 한윤아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그의 명령은 지체 없이 실행되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마침내 2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김 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한윤아는 저녁에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2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수많은 손님들 사이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룸. 태주는 홀로 앉아 있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주문을 받으려 하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한윤아라는 직원이 있어. 오늘 내 테이블 서빙은 그 직원에게 맡기도록 하시오. 매니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대한민국에서 강태준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유나가 굳은 표정으로 룸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에 강태준이 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밤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기계적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태주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고된 삶에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어릴 적 늘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씩씩하게 웃던 동생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와인을 주문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을 뿐이었다. 그녀가 무거운 접시를 나를 때, 다른 손님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 동안 그의 동생이 겪었을 수많은 서름과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다. 유나는 그의 집요한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손님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그의 식사가 끝나고 유나는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늦은 밤, 유나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레스토랑 뒷문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두운 골목길에 낯익은 슈퍼카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 기댄 채 강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왜 아직 안 가시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녀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니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다. 그는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서툰 방법을 택했다.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오. 그는 품에서 명함과 함께 법인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재단으로 출근하도록 하시오. 사무보조 일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공부가 있다면 장학금도 지원해 주겠소.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둬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오만했다. 그는 명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유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내민 카드와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모멸감이 서렸다. 이 남자도 결국 똑같았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부자일 뿐이었다. 파티장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최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제가 왜 당신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정인가요? 아니면 심심풀이인가요? 부자들의 취미 생활이 이런 겁니까?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가지고 노는 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태준은 당황했다. 그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해요.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서. 그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유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도움이요, 저는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요.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지나쳐 어두운 골목길 저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작지만 당당한 뒷모습은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태주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는 그녀에게 전해지지 못한 명함과 카드가 씁쓸하게 들려 있었다. 20년 만에 찾은 동생에게 그는 철저하게 거절당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세상의 간극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한유나의 단호한 거절은 강태준의 세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0년간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그에게 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가시 돋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동정인가요? 아니면 심심풀이인가요?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서툰 방식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한유나 씨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겠네. 대신 그녀가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보호하도록, 그녀의 삶에 어떤 위협도 어떤 불편도 없도록 하게. 단, 절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밤늦게 귀가하는 그녀의 어두운 골목길에 갑자기 가로등이 환하게 켜졌다. 월세 인상을 통보했던 집주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결을 약속했고, 늘 그녀를 괴롭히던 편의점의 취객 손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발길을 뚝 끊었다. 유나는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친절은 불편했고 배려는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곤 했다. 지난번 그 남자의 차와 비슷했다. 차는 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왜 이러는 것일까? 거절당한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일까? 유나의 마음속에 쌓인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이 두렵고 불쾌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 그의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와 엮이는 순간 자신의 평온한 비록 가난할지라도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향한 또 다른 악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 굴욕을 당했던 최수진은 강태준이 여전히 한유나의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유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힘을 이용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호출되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미안하네. 한유나 양. 위에서 자네를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말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명백한 부당해고였지만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혹시 지난번에 온 VIP 손님 최수진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사람이 백화점 사장 딸인데 너를 콕 집어서 자르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 동료의 말에 유나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준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호의를 거절하자 그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제는 그녀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빼앗아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오해했다. 그날 밤 유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유일한 고정 수입원이었던 레스토랑 일을 잃게 되자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가 막막했다. 세상이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동네 어귀에는 그 남자의 차가 어김없이 서 있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를 향해 걸어갔다. 차 안에 있던 김 비서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태주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유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파티에서도 그랬고, 레스토랑에서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의 그 오만한 동정.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단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태주는 그녀의 오해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유나에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죽어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뱉고는 돌아서서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홀로 남은 태주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상처와 오해만 안겨주었다. 그와 그녀 사이의 벽은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버린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오해를 풀고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그날 이후 한유나는 스스로를 더욱 혹사시켰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세상과 엮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되자 그녀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낮에는 공사장 인부들의 식사를 만들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다.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추는 순간 가난이라는 현실과 그 남자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올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외줄과도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그녀를 걱정했다. 유나 씨. 그러다 큰일 나. 얼굴이 반쪽이 됐어.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가끔씩 참을 수 없는 현기증과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약으로 버텨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그녀는 인부들을 위한 점심 배식을 마치고 무거운 식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세상이 갑자기 빙글 돌기 시작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였다. 눈앞에는 새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한 의사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병원이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인부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유나 씨, 그동안 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지냈습니까? 의사의 동정 어린 눈빛에 유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검사 결과 만성 심부전증 말기입니다. 의사의 한마디는 유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는 혈액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신장 이식, 수술비만 수억 원이 드는 그녀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가족이 있다면 신장을 기증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세상에 혼자였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걸러내는 투석뿐이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했다.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씨는 왜 이토록 잔인한가? 그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난 25년간 악착같이 지켜온 그녀의 삶이, 그녀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강태주는 김비서로부터 그녀가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나가 자신을 거부한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담당 의사와 이야기하는 김비서의 침통한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의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녀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은 태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만성 심부전증 말기,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는 말, 특히 가족의 기증이 절실하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족, 그녀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그녀를 찾았더라면, 그녀가 저렇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와 오해가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만 같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차마 그녀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복도에서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놓쳐버렸던 5살짜리 동생의 모습이 그녀 위로 겹쳐졌다.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녀를 살려내야만 했다. 그것이 신이 자신을 혼자 살려둔 이유이고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한유나 씨의 DNA 샘플을 확보해. 내 것과 함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지금 당장. 20년간의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지시는 즉시 이행되었다. J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병원 측은 한유나의 혈액 샘플을 유전자 검사 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결과는 몇 시간 안에 나올 것이었다. 태주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렸다. 20년의 세월이 단 몇 시간의 기다림으로 압축된 듯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과학적 증거 이전에 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지금 병상에 홀로 누워 절망하고 있을 동생에게 그가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굳힌 채 그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유나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적개심이 떠올랐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은 단호했다. 당신 얼굴 이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요. 내 비참한 꼴 구경하러 왔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날 선말들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냈다. 그동안 그녀가 받았을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셔츠 안에서 자신의 반달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본 유나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것과 모양은 같았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태주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자신의 것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두 개의 반달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며 딸깍 소리와 함께 하나의 완벽한 보름달 모양을 이루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두 개의 목걸이가 합쳐진 자리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두 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H, J, 그리고 Y, N.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달 모양을 만져보았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양에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20년 전 아주 큰 불이 났었지. 태주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5살짜리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아주 작고 아주 용감한 아이였지. 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빠, 오빠 하고 불렀던 아이. 그는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유나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 뜨거운 불길,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애타는 목소리.
그녀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를 붙잡아야만 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이 목걸이를 주셨소. 오빠가 동생이 오빠를 잊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는 증표라고 하셨지. 그는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동생의 손을 놓쳤소. 내 평생의 죄책감이고 지울 수 없는 상처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냉철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명의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받아온 오빠만이 있을 뿐이었다. 오빠가 미안해. 유나야.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머릿속의 파편적인 기억들과 그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진실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가 바로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소년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오빠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결과지를 유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결과지 가장 아랫부분에는 선명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상기 두 검체는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 친남매 관계일 확률 99%로 판단됨. 과학적인 증거, 감정적인 증거,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까지 더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다. 유나는 검사 결과지와 태준의 얼굴,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보름달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남자.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오해했던 남자. 그가 바로 자신의 단 하나뿐인 혈육. 잃어버렸던 오빠였다. 2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진실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오해의 벽은 그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한유나는 지난 25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바로 눈앞에.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오해했던 남자. 강태준이 그녀의 단 하나뿐인 오빠였다. 그녀는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어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오해가 단 몇 마디 말로 씻겨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더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한유나 환자분,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식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모른 채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가능하다면 직계 가족분들부터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으신지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사와 유나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사람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이식 적합성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의 망설임 없는 태도에 의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 몸에 칼 대는 거 싫어. 절대로 안 돼. 그녀도 모르게 그의 호칭이 오빠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유나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적합성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다. 태주는 유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상태였다. 조직 적합성 항원 유전자형이 거의 일치하여 거부 반응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그것은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막 찾은 오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지만 오빠는 안 돼. 오빠는 JK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잖아. 나 하나 때문에 오빠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에 태주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 자신의 죄책감으로 얼룩진 지난 20년의 세월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네가 사라진 후에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매일 밤 꿈속에서 불길이 나를 삼켰고 내 비명소리가 나를 괴롭혔지.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거야. 너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 나를 살아있는 지옥 속에 가뒀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만 했지. JK 그룹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지독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유나야, 이건 너를 위한 것만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 내게 내 신장의 일부를 주는 것은 내 죄책감을 덜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몸의 일부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숨 쉬게 해줘. 제발 오빠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줘. 그의 절절한 고백에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를 살리는 것이 곧 그를 살리는 길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의 승낙에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20년 만의 첫 포옹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다. 수술 날짜는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혔다. 이제 두 사람은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 앞에 함께 서게 된 것이다. 수술 전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에 누워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유나야.
오빠 아주 건강해. 의사 선생님이 내 신장은 아주 상태가 좋다고 칭찬하시더군. 그의 농담에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 유나가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빠인 줄도 모르고 모진 말만 해서. 그녀의 사과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더 좋은 오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20년간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오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란히 이동 침대에 누운 한유나와 강태주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20년 전 화마 속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태주는 유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유나도 눈물 어린 미소로 화답했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 마취가 시작되자 유나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오빠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태준 역시 마취에 빠져들며 20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꺼운 철문이 닫혔다. 수술실 밖에서는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JK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회사의 안위보다 수술실 안 두 사람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몇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김 비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기적이네요. 그 한마디에 김 비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회복의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마취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극심한 통증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VIP 병동에 연결된 병실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고통을 견뎌냈다. 태주는 자신의 아픔보다 유나의 상태를 먼저 살폈고 유나는 태준의 신음소리에 밤잠을 설쳤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태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 유나의 병실로 건너왔다. 창밖의 햇살을 함께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툴지만 천천히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유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문득 입을 열었다. 오빠, 기억나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아주 큰 감나무가 있었어. 오빠가 나를 목마 태워서 감을 따주곤 했는데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인 채 대답했다. 기억나는구나. 유나야, 맞아. 넌 그때 꼭지가 노란 감만 따달라고 고집을 부렸지. 그렇게 한 조각씩 기억의 퍼즐이 맞춰져 갔다. 유나는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불이 나던 날 밤
자신을 감싸 안고 뛰던 오빠의 뜨거운 등을 기억해냈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태준에게 그 시간은 치유 그 자체였다. 동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의 지독했던 죄책감을 눈녹이듯 녹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오빠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위해 직접 과일을 깎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20년간 해주지 못했던 오빠의 역할을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로 익명의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화려한 꽃들 사이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 미안해. 발신인은 없었다. 유나와 태주는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누가 보냈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퇴원하는 날이 왔다. 한 달 만에 다시 밟는 병원 밖 세상은 유난히 눈부셨다. 김 비서가 준비한 차에 오르기 전 태주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유나야. 유나가 잠시 망설이며 옥탑방을 떠올리자 태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다. 내 옥탑방 말고 우리 집, 오빠랑 같이 사는 거야. 그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에 유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이 있는 곳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는 것과 같았다. 고통과 치유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저택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다. 거실에는 유나의 그림 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유나의 노랫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소녀가 아니었다. 신장 이식 수술 후 유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릴 적 꿈이었던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20회를 건너뛰어 다시 찾은 캠퍼스에서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JK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다.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그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직원들은 얼음 같던 총수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런 변화를 진심으로 반겼다. 동생을 되찾은 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과 같았다. 그들의 첫 수술 기념일.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서로를 축하했다. 촛불을 끄고 난 후 태주는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야, 내일 부모님께 함께 가보지 않을래? 20년 만에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다. 유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았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잘 가꿔진 묘비 앞에는 두 분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는 그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에는 두 개의 반달이 하나로 합쳐진 온전한 보름달 모양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유나는 사진 속의 부모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유나예요.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빠가 저를 찾아줬거든요. 태주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나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는 동안 어느덧 해가 지고 하늘에는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두 사람과 그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하늘의 부모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